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복 지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행복을 실현하는 조건의 4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지난 시간 교과서 내용에서는 마치 그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누구나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뉘앙스로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연 행복이라는 것을 누구나 봐도 이 정도면 행복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되게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행복은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볼 텐데요. 여러분 다들 객관적이라는 말, 주관적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잘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살짝 설명을 할게요. 자, 객관적이라는 것은 제3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누가 보더라도 행복해. 그치? 그리고 주관적이라는 거는 각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 그래서 너는 되게 불행해 보인다라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행복하면 그거는 주관적인 기준의 행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 물컵을 보면서 와, 물이 되게 많이 들어있구나 또는 물이 되게 작게 들어있구나. 많다, 작다라는 건 결국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냥 느끼기에 저건 많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내가 느끼기에 저건 되게 작은 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건 뭐냐면 여기 물이 지금 500ml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500ml는 누가 보더라도 500ml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객관적, 주관적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과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4가지 조건 어떤 게 있었었죠? 그쵸? 우선 첫 번째, 정주환경. 내가 살아가는 곳이 뭔가 조금 깨끗했으면 좋겠고 편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범죄율이 낮았으면 좋겠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 요게 정주 환경의 개념이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안정은 누가 보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살 만큼의 수준의 소득은 있어야 되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민주주의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일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또 이런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요 3가지에 더해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도덕적인 삶이라는 기준을 집어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다 기억나시죠? 이게 엊그저께 수업 들은 거니까 잘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마치 이 4가지가 갖추어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요 그림은 그 중세시대 이분이 농노예요. 농사 짓는 노예라는 거죠. 이분은 굉장히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아저씨가 줄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죠. 그렇죠? 사실상 거의 우리 개 산책시키는 거랑 별 다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잡혀 계세요. 그렇죠? 즉 중세시대 농노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농사를 지은 것을 거의 태반은 다 영주에게 반납을 하고 자기는 그냥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밖에 식량을 얻지 못했어요. 농노. 표정부터가 벌써 안 행복해 보이시죠? 여기 안 행복한 표정이 딱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요 사진은 뭘까요? 네, 요 사진은 18세기 이제 우리가 보통 17세기, 18세기 사이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혁명을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그렇죠.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영국의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석탄을 캐서 그 석탄을 가지고 증기기관을 돌려서 기계를 움직였어요. 즉 석탄을 계속 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석탄을 캐려고 갱도를 그리고 넓게 파다 보면 이 갱도의 안정성이 약해져서 갱도가 무너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갱도 여기를 우리가 지금 터널처럼 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크게 파는 게 아니고 정말 수레 하나 그리고 성인은 구부려야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작은 갱도로밖에 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영국 산업혁명 당시에 탄광지대에서 되게 유용한
일소는 바로 요 꼬맹이여도 대여섯 살짜리밖에 되지 않은 꼬맹이들은 덩치가 작으니까 어른이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되게 좁은 갱도에 가서도 석탄을 캐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아이라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따르자면 이분들은 깨끗하지도 쾌적하지도 편리하지도 않은 정주 환경에 살고 있고 게다가 소득도 없으니까 불행한 거 맞네요. 선생님 거 보세요. 정주 환경이랑 그리고 이런 경제적 안정 같은 것들은 누가 봐도라도 똑같이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질문을 한번 다르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노 아저씨가 하루 종일 너무 힘들게 하고 집에 딱 간 거야. 그리고 이 애도 하루 종일 고생을 하다가 집에 딱 간 거야. 며칠째 되게 꿀꿀 굶고 있어. 정말 엄청 굶고 있는데 갑자기 저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맛있게 생긴 빵 한 덩이를 줍니다. 여러분의 가족 모두와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엄청 큰 빵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농노 아저씨와 그리고 이 애는 그 순간만큼은 누가 봐도 행복하지 않을까. 와, 난 어제보다 너무 행복해.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 빵을 먹으면서 배가 차서 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행복의 눈물을 흘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들이 느끼는 행복을 거짓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그 빵 한 조각이 그게 무슨 행복이야. 순간적인 행복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긴 있겠지만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에 그들은 행복한 건 맞잖아요. 와, 이게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것 중에 이스털린의 역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건 결국 이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거는 인컴, 소득이 얼마가 나의 지금 상태가 기준이 돼서 나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면 똑같은 것을 받아도 엄청 행복이 늘어나고 나의 상태가 엄청 좋은 상태라면 똑같은 것을 받아도 행복이 거의 늘어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게 이스털린의 역설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행복이라는 거는 누구나 자기가 처한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고 야, 그 정도면 됐지? 만족하고 살아. 어차피 행복이라는 거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얻기 힘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종교나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십시오. 여러분, 더 큰 욕망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종교죠, 종교. 그렇죠? 그런데 국가가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지금 죽은 사람이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몇백 명밖에 안 되죠? 자, 몇백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몇천 명씩 죽는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는 작게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맞군요. 행복은 상대적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국가가 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상태에서 만족하세요. 그렇게 국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는 결국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민의 행복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어쨌든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제 행복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한 수치, 행복 지수라고 합니다. 이 행복 지수와 관련된 것이 이제 요즘 경제학에서 굉장히 핫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행복하든 말든 GDP만 늘어나면 된다, 국민소득만 늘어나면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다면 요즘은 행복이 되게 중요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행복 지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영국의 싱크탱크라는 데서 만든 HPI, 해피 플래닛 인덱스, 행복한 행성 지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싱크탱크 신경제재단의 행복지수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요렇게 씁니다. 와, 영어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HPI라는 것은 노란색의 웰빙과 그리고 빨간색의 라이프 익스펙턴시와 그리고 요 저울처럼 생긴 inequality of outcomes를 곱한 값을 다시 이콜로지컬 풋프린트로
나눈 개념이에요. 아,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선생님 영어라서 모르겠어서 다 찾아놨습니다. 노란색은 삶의 만족도, 웰빙 삶의 만족도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은 기대 수명이라고 해서 얼마나 사느냐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inequality, equality가 평등이니까 inequality는 불평등 수치가 될 거고요. ecological은 생태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태적 발자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생태학 적으로 발자국을 많이 남길수록 그만큼 환경 파괴가 심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행복지수에서 말하는 HPI는 요 웰빙과 기대 수명과 불평등 수치를 다 곱한 값에서 이제 불평등 수치가 좀 덜한 그러니까 이제 한 거를 이 환경으로 나눈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쓰면 선생님 수치를 볼게요. 그래서 수치를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HPI 수치가 나오는데요. 한국은 HPI 지수를 조사한 총 140개국 중에 80위를 차지했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행복도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행복도가 낮은 이유는 기대 수명은 엄청 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80세, 100세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불평등도 우리나라 정도면 그렇게 높지는 않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생태계 발자국 즉 환경 파괴가 조금 심해서 그래서 분모가 이제 이게 깎여가지고 HPI 지수가 크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HPI 지수는 요즘은 조금 덜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생태계 발자국을 통째로 분모에 넣어버리는 바람에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소득이 높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환경을 보존을 많이 하지 않으면 행복지수가 푹푹 깎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말이 있냐면 자, 행복지수에서 멕시코가 2위고 미국은 108위를 차지했대요. 여러분 멕시코 가서 살고 싶습니까? 미국 가서 살고 싶습니까? 그쵸. 그래서 멕시코는 환경 파괴가 좀 덜해서 이게 2위나 나오고 미국은 환경 파괴가 심해서 108위나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 HPI 지수를 우리가 신뢰하기가 조금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UN 행복지수라는 게 있어요.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에서 매년 세계 행복지수를 조사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거는 1인당 소득, 그리고, 소셜 서포트라고 하는데 사람들 사이 얼마나 친한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라이프 익스펙턴시, 기대 수명,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삶을 스스로가 선택해서 만들어가는 자유 수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민주주의랑도 좀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너그러움이라고 해서 기부 수준과 연결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나라 왠지 좀 낮을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부패 인식 정도는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은 또는 기업가들은 얼마나 부패한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심하면 이제 요거는 낮게 나오겠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지표들을 다 포함해서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를 매년 유엔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자면 우리나라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렇게 썩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는 57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면 여기 노란색이 굉장히 작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상위권 국가들은 보시면 상대적으로 보세요. 여기가 우리나라가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 근데 핀란드나 노르웨이나 덴마크, 아이슬란드, 우리가 스웨덴, 우리가 흔히 이제 소위 북유럽에 잘 사는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은 여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행복지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다들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행복을 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4가지 조건의 내용이 적당히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함정이 하나 있어요. 보시면 행복 지수조차도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부탄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자, 부탄이라는 나라는 저기 불교권,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이제 불교권에 있는 나라인데 저쪽 티베트 쪽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부탄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부탄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부탄 마을 도시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막 산에다가 이렇게 집 짓고 살아요. 그리고 보시면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그냥 우리 옛날 느낌? 이런 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부탄의 사람들은 사실 유엔 행복
행복지수에 따르자면 유엔 행복지수에 따르자면 그렇게 높지 않은 행복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지수라고 하면 되게 대표적인 연구 지표가 GNH라고 해서 국가에서 정하는 행복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GNH에서는 어떤 걸 담냐면은 그 나라가 얼마나 평등한가, 전통적 가치를 얼마나 잘 보존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연환경도 얼마나 잘 보존하고 있는가, 그리고 통치 구조가 얼마나 올바른가. 부탄은 왕정입니다. 왕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식으로 행복지수를 말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행복지수의 기준을 누가 만든 거냐면 바로 부탄에서 직접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부탄이 자기들이 기준을 다 만든 다음에 이 기준에 제일 잘 맞는 1위 국가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라고 부탄이 마음대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008년에 이제 처음으로 2008년 부탄에서 처음으로 GNH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는 행복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고 죄다 GDP 같은 것들에만 관심이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탄의 행복지수가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는데 이 기준에 따르자면 당연히 전통같이 전혀시키지 않고 그리고 통치구조도 딱히 이렇게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수많은 선진국들이 다 하위권으로 편성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요즘은 부탄의 행복지수에 대해서는 또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선생님이 이런 행복지수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문과 학생들도 있고 이과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과 학생들이든 이과 학생들이든 이제 대부분 다 대학을 가고 그리고 대학원을 가고 그래서 뭔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스스로가 논문을 쓰는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주제에 따라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결과를 발표하는 형태를 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랑 같은 나이에 명덕 외고 학생들이 실제로 행복이라는 단원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자기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연구 제목을 이렇게 단 다음에 이제 명덕 외고 학생들 1, 2학년들 전부 총 507명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요런 설문지를 돌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귀하의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은 몇 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자신의 용돈에는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설문 문항을 구성해서 명덕 외고 학생들의 행복도를 조사했고 그 결과 요런 통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명덕 외고 애들은 용돈은 다른 일반적인 평균보다 되게 높고 그리고 학교생활 만족도도 되게 높은데 상대적으로 외모나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라는 결론을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그냥 흔히 문과든 이과든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쭉 직접 연구를 해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아마 담임 선생님께 벌써 공지를 받으셨을 수도 있고 아직 받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동성에서도 매년 학술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곧 공지해 주시겠지만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동성 학술제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는 팀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팀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참가 접수를 5월 1일까지로 마무리를 창체부에서 일정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청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그냥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되게 잘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전혀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사실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창체부에서 내놓은 이제 우리가 개요 참가 계획서가 요 3가지잖아요. 좀 전에 봤었던 걸 그대로 넣어보면 연구 제목은 명덕 외고 학생들의 행복 실태 연구, 동성고 학생들의 행복 실태 연구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연구의 필요성은
이렇게 애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아서 학생들의 행복감을 어떻게 하면 더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원래는 연구를 쭉 해서 이렇게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결과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 학술제 계획서, 지금 이제 참가 계획서에서는, 참가 신청서에서는 예상 결과를 쓰는 거고요. 실제 명덕외고 아이들이 했을 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서 얘네들은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조사를 했고, 이거를 선생님들한테 건의를 해서 수행평가를 조금 줄이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통합사회에서 하는 것들은 수많은 내용들을 외우기보다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올라가셔서 선택 과목을 할 때 그 탄탄한 기반이 되는 것이니까요. 요 기회가 되신다면 올해 우리 동성학술제에 참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예비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커뮤니티 과제의 댓글은 행복이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개인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